네,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프레스홈 라이브 김경호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자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에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참패한 여권에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 이끈 여당 지도부의 사퇴로 어수선합니다. 자, 반면 압승을 거둔 야권은 민주당에서는 차분하게, 조국 혁신당에선 강경하게 대여 공세를 펴고 있죠. 자, 이 얘기 오늘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다루긴 했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경험하는 대통령실 총선 참패 영향으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참모들이 잇따라 사의 표명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을 제외한 수석 이상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부는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수 정책 과제 그리고 경제, 안보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사의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안보실도 인선을 유지를 하고 인적 쇄신에 이어서 이어질 제2부속실 신설 등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인데요. 우선 어제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이관섭 비서실장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장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정책 참모, 경제 참모 유임시킬 거란 보도, 이게 사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인데, 김종욱 행정관님, 저희 처음 나오셨는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가장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 좀 보면은 대파 논란 등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있는 책임 있는 정책 경제 참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유임이냐 이런 의문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상적으로 경제가 일관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은 소위 대파 875원 합리적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발언 하나 자체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거냐? 대통령이 경제에 무능하구나. 그다음 민생 문제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습니다만 참모 라인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파 논쟁을 떠나서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경제 참모진들이 했던 성과, 소위 말해서 결과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패를 참패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참모에 대해서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소위 경질해서 새로운 좀 참모진을 통해서 쇄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소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흘러나온 얘기가 이렇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좀 논평해 주시자면요. 경제는 이제 물가 아닙니까 대파는. 근데 물가는 이제 작년에요 G20이 6.4%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6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돈을 그냥 막 찍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다.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근데 대파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민생이나 물가 뭐 경제 모른다.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특별하게 여러 가지 활인이 붙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마치 물가도 모르고 민생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개하는 거고 저는 뭐 경제를 자꾸 바꾼다고 됩니까? 이건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이고 또 안정성을 예를 들어 이제 정무수석은 책임져야죠.
그다음에 홍보 라인도 책임 있다 봅니다. 근데 경제가 물가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보세요. 비싸면 바꿔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가짜뉴스 대파 가지고 경제 라인을 다 바꾸라. 이거는 이게 지나친 저는 공개해라 봅니다. 예.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 선거 패배 원인으로 용산 리스크 꽂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조간신문 보면요, 이 용산 리스크 5가지를 꼽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볼 텐데, 자, 당 책임도 있지만 용산 책임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이런 뜻에서 좀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번 선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정권 심판이라는 4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이제 만 3년 차죠. 만 2년이 돼가는 시점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일선에 있는 후보들도 글쎄 뭐 여러 후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장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데 대통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아주 일각의 뭐 주장이긴 한데 대통령실 용산에 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뭐 참패 수습하려면 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적절하다 보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객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도 사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면은 사실 협치의 대상으로서 사실 앞으로 전국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일단 안정되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든지 어떻게 지도부를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도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혹여라도 개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탈당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1대 이미 특검법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범야권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검법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특검법을 통한 어떤 특검에서 어떤 법률적 위반 사태가 발견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거 좀 많이 나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뭐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당 일각에서도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함은경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당 전체의 여론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후에 철회한 적도 있는데 역풍이 나왔었죠. 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자의적인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자신은 이제 국정에만 전념하겠다. 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쪽에서의 당정 관계 재편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니면 뭐 단기간 내에 당이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서 이렇게 결별하는 수순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당정 관계에 관한 재정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지적했던 것이 당정 관계의 수직성이었습니다. 당이 지나치게 대통령실에 끌려가고 대통령실이 지시하면 당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들 해오셨고 선거 결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지도체제가 뭐 6월이든 7월이든 들어서게 될 텐데 그때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당정 관계가 성립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서울 경기 화성원에서 당선돼서 뭐 기사회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자,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듣고 오시죠.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좀 아까 제가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야권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분화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주의할 것이고 당장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네,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말이지라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잘나서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론이 많이 뒤지고 있었는데 공영훈 후보가 이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의혹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거물급을 들어간 게 아니고 정치 신인 한정민 연구원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상대의 그 투기 의혹으로.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야지. 당선 일성이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기가 3년인데 확실합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겁니까? 벌써 이게 탄핵 운운하는 겁니까? 저는 저래서 주위에 이준석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서 3% 돼서 이게 2명이 됐지만 주위에 누가 있냐고요. 저런 식의 태도하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청년 정치인이면 답게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이래야지 본인이 저렇게 우쭐해서 잘난 척 저렇게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거 이거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대통령 임기 3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뭐 이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3년도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천하람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언급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라고 하는 건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향이나 입장을 바꾼 적이 없었고 사과한 적이 없는 그 오만함에 대한 좀 평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탄핵이 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건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탄핵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위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확인돼야 되는 측면이 남아있기 사유가 때문에 있습니까? 탄핵 사유가? 이제 앞으로 밝혀야겠죠. 예를 들면 뭐 이채 양명자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예를 들면 수사나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조사나 수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사나 수사가 진행돼서 법률 위반 사항이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높게 분노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추후에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왜 무겁냐면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탄핵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헌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민심을 받들어서 야당과 좀 소통을 할지 협치를 이어갈지가 사실 앞으로의 관건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대통령과 제1야당이 만나야 한다. 뭐 영수회담이죠.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줄기차게 많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이걸 좀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불통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그중에서도 물론 대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인해서 그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엄연히 그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야당 대표를 끝까지 만나지 않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이번 총선에서 뭐 이 범야가 190석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야 관계 설정이 남은 이 3년의 집권 성과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야당 대표와 만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은 앞서서요. 지난 2월 대담이었는데 영수회담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당시 발언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 차례로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뭐 여야가 좀 같이 좀 합을 잘 맞춰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봐라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영수회담을 또 꼭 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은 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해 나가시려면 야당 협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하고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용어를 바꿔서 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또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부산 엑스포 그리고 이번 총선도 야당이 보기에는 아마 참모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전국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국민 절반 이상의 민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치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자주 야당의 대표를 만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야 뭐 패널분들 모두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이뤄질 좀 인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해서 이 다음 누가 될 것이냐, 뭐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될 것이냐,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김병준 여러 인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재할 수 있는 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총리는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장관하고는 틀립니다. 임명이. 네.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장관은 이제 청문회는 하지만 청문회에 따를 필요가 없고 네. 장관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총리는 달라요. 그렇죠. 총리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이런 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허가요?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제 말은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뽑아줬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면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는 한 국회는 존중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이게 맞아요. 그냥 다수당이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이게 발목 잡기로 총리 부결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건 민주당이 명심해야 되고. 자, 그렇다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뭐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또 극렬 반대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그 화합, 통합 이런 데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은 거의 아마 청문회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또 이게 여야가 싸우면서도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다 통과됐어요. 예. 이제까지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불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주호영, 권영세 네. 이런 분들에게 아마 국회 통과될 거예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같은 국회 왜 검찰도 진보 보수 없어요. 같은 검찰이에요. 이번에 이종건 그 봤잖아요. 그거는 이게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예.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원외에서는 뭐 우리 매일 거론되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그 대통령 신임 대통령 김한길 네. 이런 이제 다양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죠. 자, 총선 참패 정말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장관 기자, 어제 저희 방송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퇴 변을 밝혔죠. 취임 107일 만이었는데, 자, 근데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압박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또 이번에도 정치를 그만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등판할 수 있다는 해석, 또 이런 여러 경우의 수 시나리오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총선 유세 당시 그리고 어제 굉장히 표정부터 말 톤부터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선거 유세 기간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한동훈 네. 위원장.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마지막에 들었는데, 자, 이걸 두고 또 많은 좀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당권 나아가 대권 도전을 그래도 할 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로 끝일 수도 있다. 일각의 주장.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진심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정치적 경로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지난 107일간 정말 자신을 다 소모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107일을 보내왔는데, 선거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퇴 카드를 던진 건데요. 이제 원래 임기가 5월 말이었고요. 6월 1일이면 개원을 하게 됩니다. 5월 말까지는 아마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당을 꾸려가고 6월 1일에 개원하면 22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원구성을 계기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여기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당권 도전은 조금 이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당권은 아무래도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당권을 노리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진들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초점 맞춰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좀 미워하면서도 이번에 또 이렇게 어제 사태의 변을 밝히면서 또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내부의 말들이 더 좀 뼈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지 못하는 새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따지고 보면 한동훈 체제하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가 상당히 예를 들면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와 선거 과정에서 정치 초보라고 하는 느낌들을 저버릴 수 없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정치인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한 얘기가 예를 들면 민심은 언제나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치 초보들이 겪게 되는 부분 자체가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심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이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총선의 평가는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실패한 192대 108이라는 여건하에서 그것을 몸소 뛰었던 선대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복권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하고 싶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적어도 돌아오라고 얘기할 동안은 본인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를 부르는 것 자체를 매우 머뭇거리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좀 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뜸을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까 좀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감이 안 되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책임은 오롯이 한 전 위원장한테 좀 더 씌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과연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대구시장은 이게 대구시정에 전념하시면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중앙부대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이거는 내부 총질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당의 책임 떠넘기고 당은 이제 대통령이 도와준 게 뭐냐 이렇게 책임 공방하면 다 공멸합니다. 지금은 서로 이게 남 탓이 아니고 서로 내 탓, 자기 잘못, 나는 이게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똘똘하게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면 100석만 넘으면 108석이나 140석이나 170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똘똘 뭉친다면. 근데 이게 분열되면 100석이 와야 되면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스스로 내 탓이다. 자기 잘못이라는 사람은 없고 자꾸 내부에 남 탓으로 총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자유파 보수의 원료로서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이거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화끈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홍 시장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거에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그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간 경험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총리로 가시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절반은 동의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절반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말아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때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는 국민의힘 많이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비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자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은 또 못 가더라고요, 자리에. 그래서 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런 분이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어떤 여론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국무총리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내공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은 말 그대로 국민통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요소 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지도자도 했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네. 말로 언급을 하면 꼭 안 되시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직 위원장? 뭐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냥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어떤 당 밖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또 초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조금 내공이 없으신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조언과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 가장 좀 가까운 인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여당의 구성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한 전 위원장 사태로 좀 국민의힘이 뭐 패인도 여러 가지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패인. 좀 보면은 한 2년 동안 당대표가 5번이나 바뀐 거나 다름없다. 바뀐 거죠, 사실. 당대표든 비대위원이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선거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 당대표가 계속 2년 동안 바뀌어왔고, 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뭐 원톱 체제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입니다만 쭉 선거 전략이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이 큰 그 내용을 많이 겪었어요. 최초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뭔데 선출은 됐는데 그 이후에 갈등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큰 책임이 있다 봐요. 네. 본인은 이제 계속 양두 구육이다. 또는 이제 윤 대통령은 뭐 로마 독재자 코모두스다. 이런 식으로 내부 분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제 징계가 됐고요. 그러면서 징계가 되면서 여러 이제 비대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지도체제가 바뀐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승리를 못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본인 책임으로 대참패 패배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원래 4년 전에도 이제 103석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승리를 못한 건 맞아요. 승리를 가져왔으면 이게 좋았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뭐 100석이 무너졌거나 80석이 됐거나 이렇다면 이게 책임이 있지만 그냥 현상 유지 내지 몇 석이나 늘었던 거 아닙니까? 승리를 못한 건 아쉽지만 네. 이걸 가지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무 책임을 다 떠넘기고 혼자한테 이게 다 책임지라. 이거는 저는 가혹하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한 위원장도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니 한 2년 정도 스스로 이제 아마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자아 성찰도 하면서 좀 재충전해서 2년 뒤에 다음 대권이나 다시 저는 재도전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현 대표였던 낙마로 인해 시작돼서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서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장기이시자 일단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 후폭풍을 누가 잠재울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인데 뭐 여러 인사가들이 좀 벌써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이 좀 컸던 만큼 그동안 권력 핵심에서 소외가 됐었던 비윤 중진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인물들인데요. 특히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다가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죠. 친윤계 초선들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예고한 최상병 특검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총선 참패 내각 총사퇴하라면서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당권 경쟁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는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강성필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자 관계된 분들은 사견이 들어갈 것 같아갖고 자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 좀 이분들이 해야 좀 수습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친윤이라고 하면은 수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거부감이 더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앞서 그 국무총리 누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도 제가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 그런 분들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는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람을 거명하기보다도 어떤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각자 주류와 비주류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정당에서는 당대표를 주류가 하면 뭐 조금 중립 혹은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하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리고 또 수도권이 당대표를 하면 뭐 비수도권이 원내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차별화를 뒀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찌됐든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에게 제대로 어떤 고언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에서 후보가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런 것들을 같이 여당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그 대통령실과 각을 서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국민의힘이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분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조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당인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자, 정광재 대변인. 우리 보수정당이 2016년 총선부터 3번 연속 패했습니다. 네. 총선에서 전면패. 원내 1당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122석이 달려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뭐 우리 당을 얘기할 때 이른바 뭐 영남 꼰대당 이런 이미지가 많이 점철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분명히 수도권 정서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나와야 우리 당의 쇄신을 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지금 뭐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이 그런 분들이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런 분들은 다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돌아온 분들이고 선수도 충분히 쌓았고 그동안의 당내 기여도 또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그 당대표는 수도권 정서를 잘 알고 이 수도권의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뭐 혹시나 30대 당선인들이죠. 뭐 김재섭 의원, 뭐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역할론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당 대표는 아니더라도. 당 대표는 물론 아니겠지만 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특히 뭐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김재섭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평가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면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그동안 뭐 건전한 당정 관계와 관련한 얘기도 했었었고 네.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이 기대되는데 그런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인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서 175석을 잡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어제 5만 경기령을 내렸습니다. 5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낮췄는데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모습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이해찬 두 분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자, 장가희 기자, 일단 민주당이 조금 전에 현충원 참배하면서 총선 이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압승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몸을 낮추는 자세로 좀 일단은 행보를 시작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당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샴페인도 터뜨리지 못하게 굉장히 엄중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대 의석수를 가진 만큼 또 민생 문제를 좀 엄중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이번에도 단독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사실상 지난 21대 총선보다 지역 비례를 합치면 오히려 민주당 의석수가 5석이 모자랍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네. 또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2022년 대선 그리고 지선에서 패배한 적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네, 불과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거친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정제되고 진중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욱 행정관은 이 메시지들 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렇게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2년 동안 국정운영 평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정권을 심판한 요인 중에 가장 밑바탕에는 전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 그다음에 민생이 상당히 도탄에 빠져 있다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175석의 거함 전체로 따지면 192석의 범야권 같은 경우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뭐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좀 육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전 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8년 동안 범진보 진영 정당이 190석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8년에 앞으로 과정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 지난 4년을 보면 18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민생에 대한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이 요구했던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 특별법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법 문제 등 당연한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정치력과 능력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의석이 되게 많아라고 얘기하면 그 정치 집단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보여줘야 될 것은 정치력과 정치적 리더십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메시지는 좀 진중하나 행동은 좀 머뭇거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 좀 보이는 게 정각기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종석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시리즈 쭉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108석 갖고 특검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물리적 권한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 국회 내에서의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들 분명히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통해서 통제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런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총선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도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행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밝혔는데 총선 다음 날이죠. 어제 바로 대검찰청 서울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외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장관 기자, 조국 대표가 민주당보다 좀 굉장히 좀 선명하고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압박이 좀 바로 들어간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니까 좀 서서히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 실형의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으니 좀 정치적인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조국 대표가 김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협의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또 극단의 진영 정치가 좀 되는 거 아니냐, 또 국민들 또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그 종합특검법, 우리 법이라는 건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트는 게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종합특검법, 이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그 파우치 있죠. 이거는 이제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배우자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네. 지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게 어거지. 이게 특검이 됩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있죠. 지금 권오수 회장 재판 중에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나오면요. 무죄가 나오면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근데 권오수 회장이 공범인지 아닌지 유무죄가 이게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권오수 회장이 무죄라면 아예 그냥 공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공소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특검을 합니까? 나머지는 이게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을 상대로 종합특검 이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주장이고요. 주가 조작은 이게 권오수 회장 재판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재판이 보면 이게 공범인지 아닌지 모든 게 유무죄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파우치는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양평은 이게 원희룡 장관이 다 했잖아요. 자기 전에. 그것도 이게 의혹이 사는 거죠. 이 특검이란 거는 엄청난 100억 이상, 즉 박영수 특검이 구속돼가지고 특검이 표류되고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 얼마나 떠들었어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블랙리스트 가지고 나라 엄청나게 두동간을 떠들었죠. 지금 재판하는데 특검이 구속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재판이 됩니까? 돈을 뭐 수백억 써가지고 특검 해놨고 뭐 뽑고 온갖 게 수사관 털고 오고 근데 그 털어봤자 뭐 아니 어떤 게 뭐 지새끼 한 마리라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다못해 지새끼 한 마리라도 넣어야 되는데 지새끼 한 마리도 안 넣는 이런 게 특검을 왜 합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공시하지 말고 지금 이게 본인이 곧 대법원 선고되면 교수 갈 거니까 대법원 앞에 가서 이게 내 빨리 선고해달라. 나 들어가기 이 주장은 모르지만 예. 말도 안 되는 게 검찰에 가서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네. 단어는 좀 순화하도록 하고요. 김종욱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현 정권 심판은 좀 공통 기조 같은데 뭐 한편으로도 진보 진영에서는 좀 주도권 싸움을 벌일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선거 결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의혹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또 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풀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방어한다고 방어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거란 문제 생각이 들고요.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4가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범진보 진영이 190석 이상을 상회하는 8년의 체제가 지속된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을 5년 동안 맞아야 되는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175석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합의해야만 패스트트랙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192석이기 때문에 개헌이나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정당들이 책임 정치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정당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성면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 또 민주당 스스로가 큰 거함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만큼 소위 독단적인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저는 충분한 조율과 토론,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또는 조국 당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때문에 두 당이 어떤 갈등을 빚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기조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했던 민생과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체 양명주로 얘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집단과 정당이 국민에게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암묵적 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하면 이것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친문 쪽 민주당 이제 당선됐던 친문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세를 조국혁신당이 불릴 수도 있다. 뭐 당명까지 바꾼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김종욱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다.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언론 보거나 정가에서는 사실 뭐 그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거죠. 일단 조국혁신당이 12석이기 때문에 8석이 더 있어야만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섭단체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원내 국회에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석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채우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당이라는 건요, 어찌됐든지 대권 주자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정치권에서 조금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구심점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이 친명 세력도 원류를 타고 가면 사실 친노 친문 세력이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어떤 정당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는 벌어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아내죠, 정경심 교수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이제 주심을 맡는다고 하는데, 장갈 기자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엄상필 대법관이 지난 2021년 8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할 당시에 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조국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 증거 능력 등 이 여러 쟁점들이 정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3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이 정경심 교수와 쟁점이 많이 겹치니까 엄 대법관에게 유죄 심증이 있으니 조국 대표가 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조 대표가 구속돼서, 만약에 구속된다면요, 의원직 상실하게 되면 원외 당대표로 옥중 당무를 하는 시나리오도 좀 제기가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높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 2심 형사사건에서 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뭐 불과 1%도 안 된다고 하고 많은 법조인들은 시간 문제일 뿐 조국 대표의 실형은 뭐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진 지가 한 달밖에 되지는 않은 당이고 그야말로 조국을 위한 정당, 이 조국 개인 정당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옥중에 가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을 누가 이끌 수 있을까? 그럼 대체 불가능한 조국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옥중 출마까지 해서 15% 얻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당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옥중에서 여러 가지 당무를 볼 가능성, 그게 공식적이든 어쩌면 비공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초현실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요. 라이브 픽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 때문에 불효자 되게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 10일 이명웅 씨 콘서트 I'm Here the 스타디움 콘서트의 티켓 예매 날이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되면서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노린 자녀들이 티켓팅에 실패하곤 오늘도 불효했다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콘서트 장소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약 10만 명의 많은 좌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기자만 50만 명에 달해 팬들은 주제 파악이 시급하다, 호남 평야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톱스타도 티켓팅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배우 박보영 씨는 개인 SNS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티켓팅 성공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씨 미담도 전해지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잔디 위에 좌석을 설치하는 그라운드석을 만들지 않고 공연을 한다고요.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펼쳐집니다.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가 공개한 영상 속 푸바오입니다. 당근과 대나무도 잘 먹고요. 새 사육사가 내미는 손도 잘 잡습니다. 푸바오를 걱정하던 팬들은 그래도 안심하는 반응인데요. 사실 푸바오는 며칠 전만 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부르는 행동을 해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여기에 푸바오를 담당하던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행동이다. 적응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모두 품질이 좋고 깨끗한 먹이를 먹는 걸 확인하고 왔다며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근황도 알렸습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의 검역 기간이 끝나고 6월에서 7월쯤 다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데 그때 푸바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서운한데 그래도 장하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전했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